TV 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동숙님이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시선 집중 해주셨는데요. 네. 자석처럼 끌리는 방송 시선 집중입니다. 평 맞죠? 괜찮은데. 네, 예. 자석처럼 끌리는 방송. 예. 4.19 혁명 62주년 아침인데요.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거고요. 예. 투머치님이 더마카로 하루를 시작해야 뒷골이 안 당깁니다 해주셨는데 뒷골 당기는 뉴스가 오늘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은근히 자기 홍보에 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제 팬들이 엄청 많으세요. 왜 갈수록 저러실까? 감기약을 먹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건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를 했고요.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김호수 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기도 하다. 자리를 지키란 얘기죠. 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를 남겼고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한편 어젯밤에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는 여야 대립 속에 검수완박 법안을 일단 상정을 하긴 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말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까요? 이제 그 면담이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김호수 총장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네. 해석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는 대통령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누구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누구는 그냥 중재만 했다. 평론만 했다. 그러니까. 언론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뭐 민주당의 견제구를 날렸다라는 언론도 있었고 네.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언론도 있었고 양비론을 펼쳤다라고 해석한 언론도 있었고 네.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입장이 무엇인지가 선연하게 전달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모호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속이 성과를 거뒀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곳을 좀 오늘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위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양쪽 진영의 진행 상황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네. 그 속보를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 딸이 편입 구술 시험을 치를 때 제3고사실에 들어간 2명의 교수가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썼던 공저자였다. 이 사실 네.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교수가 그 다음에 아들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응시했을 때 서류 심사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교수 가운데 한 교수가 전체 6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29점, 30점 만점에 29점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전임 교수만 100 몇십 명 된다고 어제 그 이재택 교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근데 6명을 추린 심사위원회 어떻게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 공저자 교수 2명이나 포함이 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 한 교수는 어떻게 2년 연속 딸과 아들에게 각각 최고점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연애사 속설에 우연이 3번 겹치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우연이 왜 특정인한테만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국민들은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정호영 후보자의 경북대 의대 동료인 이재태 교수가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가 좀 부당하다. 네. 편입학 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나 딸 모두 편입학 전형을 거치는 동안 서류 전형부터 쭉 블라인드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면접 시험에서는 이름이 공개된 듯 치러졌다.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젯밤과 그 오늘 뭐 여러 언론이 그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추려드리면 응시자 이름, 수험번호 이게 서류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고요. 네. 커튼과 마스크 등의 가림 도구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블라인드가 아니죠. 이러면 이건 블라인드가 아닌 거죠. 공개죠, 공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태 교수가 좀 약간 그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서 블라인드 전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블라인드 전형이 아니었는지 네. 아니었던 건지 이런 거란 모르겠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전형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면 이거는 더 문제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부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어떻게 우연히 계속 겹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그 되풀이되는 우연이 이런 블라인드 아닌 블라인드 같은 블라인드 전형의 어떤 결과였는지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이 돼야죠. 네. 그런데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네. 이분은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라고 기자가 물어보자 뭐가 같냐 얘기해봐라 라면서 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프레임 씌우지 말고 검증을 하라. 라고도 했는데 이런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 계속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뭔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언론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의 그런 반응이 인수위 차원이나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움이 될까는 한번 좀 스스로 반출을 해봤으면 좋겠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JB가 블라인드 아닌 블라인드 같은 블라인드 면접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8820님이 이건 개인의 좀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네요. 저도 다니던 기업 면접이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접자가 들어오기 전에 상무님이 이분은 특별 관심 인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오, 그래요? 어허, 이런 경우도 있다. 뭐 네. 요건 이제 하나의 예로 지금 보내주신 거고요. 예.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오늘 아침에 좀 보도된 게 있습니다. 좀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그 간략하게 추려드리면 권영세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형과 동생이 TNPI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 TNPI HK라고 해서 홍콩 법인을 만드는데요. 네. 이 홍콩 법인에서 커피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커피빈 미국 본사로부터 중국 사업권 나가서 홍콩 상하이 사업권까지 따내게 됩니다. 어허. 그런데 권영세 그 후보자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에서 그러니까 낙선한 직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제 주중대사로 그러니까 임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주중대사가 되면서 일단 가졌던 주식은 모두 처분을 합니다.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TNPI-HK에 27억을 직접 투자하고 관련사를 통해서 44억 원을 대여를 해줬다는 건데 대한방직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설범 회장과 권영세 후보자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영세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던 2011년에 이 설범 회장이 그 정치 후원금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네. 500만 원 후원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방직이 27억을 투자하고 44억을 대여를 해주는 과정에서 혹시 권영세 후보자와 뭐가 연관이 있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의혹의 초점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언론이 또 이제 검증에 나서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게 뭐 다 불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불법일 수는 없는데 대한방직도 상당 부분 손해를 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손해를,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튼 이게 또 나중에 분쟁이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분쟁이요? 예, 그래서 TNPI HK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커피빈 본사 이때는 한국의 미래에셋이 이제 사모펀드를 그 구성을 해서 이 그 커피빈을 인수를 한 뒤라고 하는데요. 이 커피빈으로부터 1,8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21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형제들이 당시 이 회사의 그 지분 한 75%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이 그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돌아갔다면 한 160억 정도를 가져간 것 아니냐. 이걸 보도했던 노컷 뉴스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그건 추정이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돈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이은하님이 수사하면 나오겠네요라고 해주셨고 김종희님은 다이렉트로 주면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으니까 둘러둘러 간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3쿠션 대회전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좀 당구에 비유를 해주셨고요. 네. 7729님은 장관 후보들 인수위가 검증한 거는 맞죠? 사상 최고의 기준으로 검증했다고 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후보자들이 의혹이 나오냐 이런 일침이신 것 같고요. 예. 5503님 조국과 정호영에 대한 검찰의 잣대 누가 봐도 좀 이중적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네. 7056님 수십억 빌리는 게 원래 이렇게 쉽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초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또 권영세 후보자의 입장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추가 보도들 이어지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당 합의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하여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서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3인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방식은 이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당 신청인이 포함된 3인 이하의 지역이 또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일단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받고 근데 최고위원 2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이제 할애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이 합당을 흡수 합당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 그렇죠. 흡수 합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흡수 뒤에 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하. 요걸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다른 의원이나 어떤 당원들의 용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네. 대표가 용해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포지션을 점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그러니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용해되길 원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당연히 용해되질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걸 포인트 삼아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용해가 안 되는 방법.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국민의당에서 이제 비례인 권은혜 의원을 또 이제 제명해 주기로 했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2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2명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흡수가 되어서 독자적인 어떤 세력 기반을 갖춘다라.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어떤 후보자들이 다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들이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서 바로 확고한 어떤 당내 기반, 조직 기반이 된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합당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개인기로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소속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세력 기반 확장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적을 보면 그런 플러스 정치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정치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오히려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과정이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이제 그 높은 가능성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사실 이거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합당 후 정치적 위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들을 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며칠 전에 어떤 인수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인사추천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루 자명한 적이 있었고 네. 이제 밤에 어떤 윤석열 당선인하고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 다음날 출근을 했고 근데 사실 여기서 뭔가 더 그렇다고 진전되고 그 약속을 받아낸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던 건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궁금증과 관련해서 네.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일찌감치 인수위 끝나면 당으로 돌아간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인수위 이후에 어떤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행로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일단 이게 포인트다. 이 점만 그거는 추출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하고 나서 온도차가 좀 미묘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전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 였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네. 결국 뭔가 일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훼손되는 네. 일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인사 추천권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뭐 그 다음에 바로 근데 합당 절차로 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일정하게 뭔가 속도 조절이나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공간이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위치 선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추계금액이랑 그 대상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 인수위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인수위에서도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안대로 가게 되면 물가 급등 등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면 줄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50조 추경에 대해서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게 소급해서 코로나 발생 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해서 전액 보상해 주는 걸 기조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50조 추경 거기다가 이미 17조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33조가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지금 이영 후보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손실보상이 10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되고요. 네. 혹시 그래서 다른 어떤 솔로몬의 지혜급으로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가? 뭐 제가 이제 제 짧은 머리는 좀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대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대출이잖아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오늘 연장 방송에 경제는 김우빈이니까 전문가들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김님이 약속은 지켜야지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질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